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이현주 의원과 함께하는 언주 유걸인데요. 방송 시간 바뀌고 새해 처음 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의원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약간 감기 기운 잘 있으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책 그거 마감한다고 한 4월 동안 계속 그 밤을 샜더니 아이고. 좀 건강이 약간 네.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감기 걸렸다가 나왔다 걸렸다 나왔다 그러고 있어요. 아프신 와중에도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책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목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요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도 굉장히 히트인데 제목이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 이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이세요? 전 이제 말하자면 뭐 그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 정치가 이제 암흑기에 들어선 지 좀 된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데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아지겠지. 저는 이 상태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YS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더 안 좋아지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더 안 좋아지고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죠. 한 오히려 20년 기대 없던 것보다 그게 더 힘들죠. 그렇죠. 한 20년간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제 나이로 보자면 저는 이제 조금 사회에 관심 가진 그 30대 중반 정도부터 중반이 아니 30대 초반부터 지금 계속 이 상태를 보고 있는 거고. 20년째니까. 네. 예. 그래서 진짜 이거 그래서 한국 정치의 봄은 그러면 오는가는 이제 물음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가 어떤 상황이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 검찰 정권의 권위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게 왜 지금 망국적인 진영병하고 연결되는지 우리 진영병 하잖아요. 진영주의가 강화되어서. 네, 예. 그러니까 이 진영주의와 검찰 세력의 집권 이것은 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떨어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가 이렇게 계속되면 진영 논리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쭉 제 설명을 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 또 윤석열 정권이 이런 어떤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 경제도 관치로 완전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저 이따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그래요. 예. 오케이.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 예.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라든가 모든 어쨌든 저출산 뭐 노후 빈곤 모든 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 이 네, 얘기를 네. 하고 일부에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질서로서의 대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7년 체제를 사실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민주화 세력인 YS DJ 노무현 정도까지 가다가 끝났다. 사실상. 네. 그래서 거기서 발전을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그때 못했던 걸 해야 된다. 구축해야 되고 이건 뭐 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정치 체제 변화까지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스포 아닌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게 오케이. 어떠실까요? 네. 그 자세한 거는 책을 사서 보세요. 그럼요. 네. 한국 정치의 네. 봄은 오는가 네. 이현주 의원님의 신작이니까요. 네. 많은 관심을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끝난다.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책을 사서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네, 네. 그 10일 날 사이에- 나옵니다. 10일이요? 고시네요. 10일 날 나오고 네네. 8일 날 부산에서 8일 날 3시 부산에서 9일 날 창원에서 3시 출판 기념회. 네네. 그리고 네. 10일 날 서울에서 네네. 5시. 이 서울에서 할 때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어펜딕스라는 공유 카페에서 하는데 네네. 아무나 오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셔서 책도 사시고 어쨌든 제가 근데 부산 경남에서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의미심장한가요? 원래 네네. 지역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 이제 제가 거기가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러시죠. PK가 네. 네. 민주보수의 고향이잖아요. 저는 민주보수가 깨어나지 않으면 요원하다. 봄이 그날 오는데. 현장 반응이 진짜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또 이제 이현주 의원님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저희 최양식님께서 슈퍼챗으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으로 알고요. 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의원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더 뼈저리게 느껴지시고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충격이죠. 예. 일단 그리고 너무 끔찍해요. 네.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우리나라는 이런 일하고 좀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테러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쨌든 이게 남 일이 아니다. 먼저 아주 즉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주변의 가족들 되게 걱정하고. 아, 정치인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좀 얼굴이 좀 팔렸잖아요. 아유, 네. 좀 팔리신 정도가 아니죠. 제가 같이 지하철 탄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자고 하시고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스크 쓰고 주로 다니는데 예. 그 알아보시는 분들 살짝 모른 척 해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아까 제가 진영병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진영병이 뭐 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왜 이렇게 진영병이 격화되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국제적으로 어쨌든 트럼프 이후에 굉장히 전쟁이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보호무역주의라는 각박해진 상황 여기서 이제 일단 내가 살고 보자 그죠? 그러다 각자도생.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각박해지면서 또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증오심이 막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뭔가 누군가를 악마화하면서 그 미워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부추기거든요. 그 옛날에 경제공황이 오고 나서 나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런 악마화하는 마녀 사냥하는 그런 습성들이 그 정치인들 사이에 있는데 그 잘못된 정치예요. 그것은 선동하는 그럼요. 거.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게 만연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중범죄자야. 라든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직 기소도 안 됐어요. 기소된 게 선거법하고 그런 거지 이렇게 지금 뭐 그 대장동이라 이런 건 아직 기소 안 됐잖아요. 네. 본인은. 확정된 혐의도 아직 사실 없죠. 그렇죠. 유죄가 아직 나온 게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공소장도 예. 아직 안 나온 예.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너무 많이 언론과 방송에서 막 떠들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 의식 속에서는 마치 이미 뭔가 1심 정도는 나온 것 같은. 그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중범죄자야. 이런 게 전제로 깔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특히 이것을 대통령이 자꾸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만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중범죄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직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모두가 깨어 있으면 좋은데 깨어 있지 않은 이제 조금 그런데 선동되기 쉬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은 내가 사적 응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부추김을 너무 세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권력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번에 좀 자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가 우리가 혹시 너무나 이제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나머지 그것을 어떤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말이죠.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제가 책에서도 지적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중들의 열망이 시대의 변혁에 대한 열망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그냥 어떤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그걸 막 적폐청산하고 처벌하고 검찰의 칼을 쓰는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정치 제도라든가 개헌이라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하고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뭔가 정치 혐오 이게 뭐가 문제냐. 정치 혐오가 진짜 심각하다. 이런 거랑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로 이제 정치인들 그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좀 병문안을 가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하던데요. 네. 오늘 나오는 보도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기보다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좀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그냥 의례적인 거죠. 안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신 거죠? 참모가 예. 뭐 가든지 예. 뭐 꽃을 뭐
무슨 뭐죠? 뭐 과일이나 무슨 뭐라고 했나 건강 쾌유를 비는 뭐 바구니를 보내든 뭐 그런 거 다 그냥 그런 정도 가지고 무슨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도 저는 그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이 문제가 딱 이 피습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 했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검사로서 쭉 이렇게 수사에 몰두를 해온 삶을 살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지만 어쨌든 지금 수사받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약간 너무 나간 경향이 있었다. 그죠? 근데 나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이 국민들 중에서 일부라도 그죠? 그런 식으로 야당 대표나 정치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네네.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메시지를 안 낸 건 아니고 당일에 이제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다음 날에는 이제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정도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원님 이제 말씀은 굉장히 성찰, 그쵸. 반성,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런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 그런 발언들은 이건 의례적이다. 그는 뭐 예.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정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솔직한 얘기라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는 그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뭐. 약간 오늘 뭐 이렇게 감기 기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전반적으로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서글픈 상황 이제 상황도 서글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이게 지난주 이번 주에 많이 이야기 나왔던 인물 중 한 명이 같은 X 세대이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좀 서로 말이 다른 것 같던데요. 해석도 다르고. 모르죠. 의원님 어떻게 컨벤션 보세요? 효과. 네. 컨벤션 효과 이제 언론에 엄청난 띄우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냥 제 주변의 반응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X 세대는 있잖아요. 어떤 세대인가요? 예. 그러니까 자유와 풍요의 시대에 대학 뭐냐면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그다음에 소련이 망하고 나서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되면서 중국이 시장이 개방이 돼서 한국의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때. 진짜 급변기긴 하네요. 네.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물론 너무 그렇게 예. 막 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97년 IMF 맞긴 했지만 그래서 자유가 갑자기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조금 그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즐거운 살아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일본 만화가 이제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뭐 슬램 그게 같은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세대는 그렇다는 거죠. 슬램덩크라든지 예, 뭐 예. 손오공 나오는 거 뭐 있었네. 그거 드래곤볼 아닌가요? 이런 거 드래곤볼 예, 예. 이런 일본 만화 뭐 몬스터 예. 이런 게 엄청 유행을 하면서 집에 다 꽂아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도 그동안에 약간 19금 이런 거 못 보던 거 그런 거 막 들어와가지고 진짜 표현의 자유가 범람하고 이제 과거의 금기들이 깨지는 그런 시간. 그렇죠. 예, 그래 예. 스페이스 이런 락카페에서 전부 다 만나고 밤에 스페이스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거 어디 이제 신촌에 있는 건가요? 그쵸. 왠지 그 신촌 느낌이. 마돈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엄정화가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이게 너무 아줌마 같은 얘기를 해서 그런데 X 세대로서 네. 예, 증언을 하시는 것으로. 그 영화의 신촌 마돈나 딱 제 세대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막 난리가 났죠.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무슨 이제 밑에 달구지 무슨 어떤 막걸리 그런 데서 앉아가지고 이제 운동가요를 막 부르는 분위기였다면 갑자기 이제 확 변해가지고 신촌에서 스페이스에서 막 노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배낭여행. 음. 그래서 막 거지 우리 때는 거지처럼 배낭여행을 했고 지금은 굉장히 럭셔리해졌더라고 배낭여행이. 배낭여행이 아니더만 보니까. 한국 이제 지탱 국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값이 좀 달라진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저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의원님의 정책 미래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 멋에 산다. 아, 네네. 내 멋에 산다. 자기 개성이 중요한 세대 그리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흠뻑 젖어 있는 그래서 우리 세대 중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들은 뭐냐 IT의 버블 때? 그 포탈 그런데 이제 회장들 그 창업자들 카카오 뭐 다음 뭐 이런데 네이버 이런 사람들 다 또래 애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뭐냐 영화 감독들. 아 그렇죠. 지금 사실 영화계를 주름잡는 분들이 그 다음에 X세대시죠? 이제 K-팝의 창시자들. 그때 이제 서태지 아이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세대들이 이제 그냥 박진영이라든가 방시혁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또래들이에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멋에 산다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언론이 과하게 띄워주면 엄마 짜증이 나. 아 오히려 X세대로서는 거부감 확 들어요. 그게 X세대 특징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X세대의 특징에 좀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전혀 아니죠. 일단 그거 하고 싶으시면 검찰 때부터 벗어야 돼. 아 검찰대라고 한다면 어떤 지점을 말씀하세요? 아니 보면 약간 양복을 딱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하고 좀 안 맞아요. X세대의 리버럴과는 좀 맞지 않다. 우리는 양복 입는 것도 싫어하고 주로 IT 이런 그걸 뭐라고 해야죠? 그 닷컴 이런 걸 선호해요. 그리고 아까 문화에서 얘기했잖아요. 약간은 이제 미국 우리 지점 히피 스타일, 보헤미안 스타일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X세대 치고는 되게 진부한 그 고시를 본 사람이죠. 제가 불문과인데 그런데 불문과를 졸업하고 고시를 봐서 사람들이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요. 법대가 주류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법대가 주류였거든요. 81학번 이럴 때는. 네네. 앞선 세대들은.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고 인문대나 사회대에 또는 자연과학대에 또는 공대, 엔지니어 이런 데 이렇게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 자기의 개성으로 막 사는 사람들. 우리 과에도요. 연예인도 많고 영화 감독 그 드라마 감독도 있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30명이었는데 X세대 자랑이 지금 여념이 없으신. 그러니까 모이면 너무 재미있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치 얘기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시니컬해요. 네. 그 또 다른 X세대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가장 핫한 인물 중에서 누구신지 아세요? 동갑이신 김건희 여사입니다. 1972년.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말이지 영부인이 안 됐으면 조금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세대의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코바나 콘텐츠 하고 뭐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제 멋에 사는 거니까. 그죠? 내 멋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 수도 있지. 그리고 무슨 우리 세대 같으면 무슨 뭐 이런저런 무슨 그 구설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이건 뭐 사생활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네가 뭔데 이거예요. 응?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내 멋에 살고 구설수가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런 게 X세대 특징이지만 근데 왜 특권을 누리지? 네가 뭔데? 이게 X세대의 특징이거든요. 권위에 대한 도전, 문제의식. 그렇죠. 그래서 X세대가 가장 지지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처럼 이제 영부인이란 이슈 때문에 결국은 계속 그러니까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더 뜨겁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송이 됐고 아마 내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근데 민주당이 뭐 알아서 검토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 문제를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막 법정 헌재로 끌고 가는 게 맞나 싶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는 정치적 이슈죠. 이걸 너무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법조인이 많아. 저도 법조인이지만 아니 모두는 아니지만 한 70% 가까운 65에서 70% 국민들이 거부권 저기 안 된다. 그죠? 이 특검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특검을 하는데 감히 대통령이 그것도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거부권을 민의에 반해서 행사를 한다. 그럼 이거는 정치적 투쟁을 해야 될 사안이지. 그저 헌재에다 맡겨놓고 헌재가 그러면 만약에 기각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이게 무슨 그런 문제인가?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하면 그러면 특검 안 해도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법부에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프레임이 엉뚱한 대로 가고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를 재단하는 차원을 넘어선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때 자기 상관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을 엄청나게 굉장히 잔인하게 너무 심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될 정도. 뭐 저도 비판했지만 아니 근데 막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이거 뭐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사에 당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그렇죠. 말씀하시죠? 공사에 예. 너무나 엄격한 사람이구나. 그래 좋아. 그럴 수 있지 검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의 사유화가 심각했는데 그러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사법 정의 실현을 하면서 칼같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정말 공적 의지로서 대통령을 하는 이런 걸 한 번쯤 너무 심할 정도로 그죠? 이걸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렵쇼? 이거는 그냥 너무 심할 정도로 공적인 부분을 철저히 지키는 그것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이 본인의 과거를 부인한다. 행보가 있잖아요. 예. 왜 대통령이 됐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줬는데 물론 저는 별로 지지는 안 했지만 근데 왜 우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뽑았는데 그런데 완전히 입 싹 닦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 문제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말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했겠지. 몇 년째 왜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수사도 안 하면서 종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종결을 진짜 만약에 봐주고 싶으면 무혐의 하지. 응? 근데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끝날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건 심각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자신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깨는 겁니다. 이건 정통성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이 의미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그죠? 세게 투쟁해야지. 지금 무슨 헌재에다가 지금 뭐 해가고 헌재 목 빼고 기다릴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의회가 모든 민주적 통제의 최고봉이에요. 왜 자꾸 사법부로 가요? 자신들을 믿으세요. 자신들을. 예, 민주당이 좀 이 방송을 또 듣고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또 의원님 말씀 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자꾸 객체가 돼요. 정치에.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특검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결국은 이제 말씀처럼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그럼 제발 신년 기자회견에 사과라도 좀 해달라라는 됐다고 취지의 그래요. 칼럼을 하잖아요. 됐다 그래. 사과 안 할 것 같다고 보시는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과로 아니, 그런 끝날 얘기를 사안이 할 아니다. 필요가 없어요. 예. 무조건 특검해. 안 해? 왜 안 해? 어디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하라고 하는데 안 해? 그리고 왜 대통령 됐는데 무슨 사과? 됐다. 응? 국민들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찬성한 70%는 됐다 그래 그러겠지. 그죠? 그럼 사과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여론이 굉장히 수치상으로도 안 좋게 나온다 무슨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 경제 현안도 의원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가지고 여쭙고 싶었었는데 네. 페이스북에도 이제 태영건설 관련해서 PF 사태를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순히 태영건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아주 심각하게 하셨던데요.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PF가요. 지금 이게 전환이 제대로 안 되고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개발을. 그죠? 건설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분양해가지고 갚는 거 아니에요. 분양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 정도 자기 자본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빌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땅 살 때는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행이 척척되고 이제 분양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게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는 뭐로 바뀌냐면 그 PF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금융기관한테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말하자면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그걸로 공사를 하고 하는 이제 할 때 시작할 때 그 보통 분양하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만약에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나빠져서 연쇄에 부도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분양이 안 되고 그런데 또 다른 공사한 게 막 빵꾸가 나고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여기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브릿지론에서 PF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 지금 망할 것 같은데 PF로 우리가 자금 조달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지금 태영건설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됐어요. 이야기가 나온 지 좀 네, 됐다. 좀 됐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누르다가 이제 터진 거예요. 이제 채권자들이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정부는 여기다가 공적 지원, 공적 자금이나 어떤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의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공적 지원을 하려면 태영건설 자체가 자구책을 내놔서 자기들도 뭔가 이 주주들이 그죠? 자기들도 뭔가 손해 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는 놔두면 망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태영건설 이제 오너한테 이 자구책을 내놓으라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막 굉장히 눈물을 호소는 하셨지만 실제로 내놓은 거 별로 없는 거지. 그렇죠. 어제 창업주가 눈물만 내놨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채권자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우리 이제 정부나 이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적 지원을 하려면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사재를 출연을 하던가 아니면 SBS는 좀 그래도 돈이 되니까 SBS를 매물로 내놓든가 둘 다 하든지 뭐 하나라도 먼저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요.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을 끌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냐면 다른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PF들 빵꾸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PF 또 다른 건설회사 PF에 채권단들은 유예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래서 다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은 처음에 딱 터질 때 아주 바바바박 일사불란하게 해결 탁 하고 사제 출연하고 뭐하고 해갖고 딱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또 저는 그 걱정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왜 사제도 출연 안 하고 SBS도 내놓지 않고 왜 이렇게 하지?
저는 약간 배짱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왜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총선이 것으로 있는데 보인다. 건설회사 연쇄부도 나게 하겠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실제로 계속 눌러왔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은연중에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금강원도 그렇고 정부가 지금 이제 완전히 초조해졌어 보니까 막 이제 굉장히 세게 얘기하기 시작하던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어떤 식으로든.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연쇄부도가 막 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러한 대응 역량들을 좀 잘 보여주지 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예상이 됐는데 그 대응에 대한 그 플랜, 그죠? 대응 플랜이 미리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얘기도 서로 하지 않고 있었던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삐걱거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하면 뭐가 또 문제냐면 이 PF에 돈을 댄 물주들이 다 뭐겠어요. 자금주들이 결국 금융기관 아니에요. 그럼 이 금융기관도 부실화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중은행 중에 큰 건 모르겠지만 제2, 제3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그 있는 일반 서민만 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저축은행 가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서민일 일이 텐데. 생기면 이제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저는 그래서 아니 이 와중에 세상에 대통령께서 무슨 신년사 하면서 갑자기 무슨 카르텔 얘기하고 그죠? 야당 다시 막 이념. 비판하고 뭐 그럴 땐가? 지금은요 대통령이요 다 지금 다 그 떼치우고요 이런 문제 경제 문제에 딱 집중해가지고 지금 비상 체제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선거운동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게 있나? 아니면 지금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나?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오로지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람 많이 심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총선에서 떠가지고 정치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 뜰까?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어. 근데 벌써 그게 틀렸어요. 응? 나라를 일단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와, 저 사람 까미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단순히 정부 비판이나 이런 지점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우리 정부가 책임감 있게 잘 수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듭니다. 그 지금 그 자영업자 그 뭐죠 노란우산 공제인가 그거에 지금 그게 뭐냐면 자영업자들 퇴직금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란우산 공제에 지금 돈 찾아가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뭐 1조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망하는 또는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한번 연초에 주변에 카페나 어디 가보세요. 텅텅 비었어요. 갑자기 심해졌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올해 경제 성장이 OECD 평균이 3%인데 우리는 1.3인가? 그죠? 1% 남짓이에요. 이거 보통이 아닌데 거기다가 내년에 회복된다고 하는데 이게 2%가 안 돼요. 그 민간 경제연구소 이런 데 보면 우리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응? 이럴 때가 아니고 경제가 그렇게 안 좋고 힘들면요. 무조건 심판 선거예요. 무슨 한동훈 효과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살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뭐 날 먹여 살려주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이야기를 좀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댓글창에 이현주 의원님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왜 이러지 남겨주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감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끈적거리겠어. 출판 기념회를 기점으로 해서 훌훌 감기를 좀 털어버리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댓글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원님의 행보가 좀 궁금하다고 아까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신당은 저는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을 저는 추구를 하거든요. 그 책에도 제가 조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특히 지금의 국민의힘 그래서 검찰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이것은 저는 민주주의자고 시민민주주의자고 민주보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저는 이 어떤 향후에 국민의힘하고 뭔가를 같이 해서 뭐 한다 이런 생각을 추워도 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내가 뭔가 한다면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것 자체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저하고는 뭐 저는 응원합니다. 하지만 저하고는 조금 길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사실 용이 빠지긴 했죠. 용이 예. 빠졌죠. 근데 천하인. 그들끼리 상당히 이제 이렇게 팀워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당이라는 것, 당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의기투합이 잘 되는 게 아니면 저는 신중한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굳이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면 뭐 이낙연 대표 등등등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것도 오랫동안 맞춰왔다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바른미래당 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걸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3의 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최선의 길과 가장 정의로운 길을 향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갑자기 급조해서 서로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짬뽕이 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또 굉장히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죠? 또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다만 지금 이 시점에 그분의 창당이 과연 명분이 있느냐.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어쨌든 현재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인데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가 끝나도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년을 내가 추인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심판 선거에 저는 힘을 보태야 된다 모두가. 그런데 여기서 다른 어떤 말하자면 그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에 어떤 그 심판의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저는 큰 대의라는 면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현주 의원님을 모시고 이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늘 찾아오셔가지고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얼른 감기 나으시고요. 예. 네. 하여튼 1월 안에는 저도 뭐 출마하게 되면 어느 당으로든 하여튼 출마를 하려면 그냥 혼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하게 되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출마를 하게 되면 말씀드릴 거고 또 무리해서 출마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어요. 예, 너무 솔직히 그 유호정 의원부터 해서 이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그 바른미래당 같이 막 가고 막 던지네 막 억지로 바른미래당 같이 막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게 저도 있었는데 젊었을 때 그 굉장히 후회하거든요. 잘못했었다 그때. 그러니까
또 잘못하면 안 되죠.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셔가지고 좀 깊이 있게 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은지의 뉴스인 1월 4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은 김만권 박사님의 정치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